자, 이번 시간에는 전세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에 대한 규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세권은 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죠. 물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전세권을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인하고 그 권리를 많이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전세권 좀 명확하게 잡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전세권에 관한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그래서 그 답도 여러 군데 있기는 합니다만 그 여러 군데 답에서 또 틀리는 것도 있습니다. 배당 요구를 한 선순위 전세권의 인수와 소멸. 전세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당 요구를 후순위면 말소기준 권리, 등기상 최선순위 설정 권리보다 후순위로 설정된 전세권이라면 배당 요구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소멸을 하는 거고요. 무조건 소멸하는 거고 선순위로 빠져 있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 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거나 아니면 그 경매 사건의 신청 채권자일 경우에는 소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외우셨을 겁니다. 그죠? 인터넷 경매 칼럼 중에서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거나 경매 사건의 신청 채권자일 경우는 그 전세권은 말소기준 권리가 되어 매각으로 소멸한다. 여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항상 질문이 올라오는 건 이 부분이에요. 그러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미배당 보증금의 반환 의무를 인수해야 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할 경우 보증금 전부를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소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글을 발견해서 조금 의아하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답은 뭐예요? 소멸합니다. 결론은 소멸해요. 근데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소멸하는 건 맞는데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은 선순위니까, 그죠? 나머지 부분은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느냐, 안 물어줘도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이게 혼돈되는 이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임차인들은 그렇죠? 임대차보호법 상의 임차인들은 대항력도 가지고 있고 확정일자도 최선순위로 받아서 우선변제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받는데 금액 전부까지 받는데 배당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우선변제권은 소멸되지만 대항력으로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한테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임대차 보호법의 임차인이 갖는 권리고요. 민법 규정에 따른 전세권은 얘기가 다릅니다. 근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민사집행법 제91조 인수지위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나옵니다. 1번 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하여 부동산의 부담을 이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매각하지 못한다. 우리는 앞 시간에 잉여 가망이 없는 경매 사건의 취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2항부터 보겠습니다.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했습니다. 모든까지 집어넣었어요. 굳이. 그래서 저당권이 인수되느냐 소멸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없습니다. 질문도 안 올라와요. 경매되는 모든 부동산의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단 항상 우리 경매에서 전제는 붙죠. 어떤 전제가 붙습니까? 특별 매각 조건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는 반드시 붙습니다. 민사집행법에서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판사가 어떤 특별한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은 이 저당권은 배당해주고 말소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낙찰자한테 인수시키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이 서면은요. 그렇게 특별 매각 조건을 정할 수 있고요. 그렇게 정해진 특별 매각 조건의 취지가 물권 명세서에 기재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이 인수될 수는 있습니다. 이건 저당권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그렇습니다. 법률에 정한 것도 특별 매각 조건이 있다 그러면 바뀔 수 있습니다만 항상 전제는 특별 매각 조건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러니까 저당권 소멸해요? 안 해요? 이제 이런 질문 자체가 없어요.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여기 전세권 나오네요. 및 등기된 임차권 이렇게 나와요. 는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여기서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저당권은 담보물권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보 가등기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건 뭐예요? 저당권, 담보 가등기, 압류, 가압류
우리가 공부한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그죠?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다시 말해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인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한대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요 네 가지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용익권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용해서 일정한 이익을 얻는 권리, 용익권이라고 하죠. 그죠? 이 용익권들은 배당을 목적으로, 금전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권리가 아니다 보니까 배당을 받을 수 없고요. 그러면 인수되느냐 소멸되느냐의 문제인데, 용익권들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배운 거하고 비슷하죠. 자, 사망의 경우, 요 경우입니다. 사망, 요 경우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대 임차권, 용익권이죠. 용익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외의 경우는 뭐예요? 요 용익권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로 설정된 경우에는 소멸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외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로 설정된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해되시죠? 사망의 경우 외의 용익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선순위 용익권을 인수한다. 이 내용이고요. 다만 이렇게 됐습니다. 단서 조항이 붙어요. 전세권의 경우는 선순위로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경매를 신청을 한 경우도 소멸하는 거 아닙니까? 질문 나오는데요. 경매 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 신청 자체의 의미로서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거나 또는 경매 신청 채권자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눌 필요가 없냐면 경매 신청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저한테 돈을 받을 게 있는데 돈을 안 주니까 그 부동산 매각해서 그 매각됨으로 내 채권 만족시켜 주세요, 돈 주세요 신청하는 게 경매 신청이잖아요. 그래서 경매 신청 자체에 배당 요구의 의미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배당을 받는 채권자도 경매 신청 채권자라고 한다면 별도의 배당 요구를 안 하더라도 경매 신청 자체에 배당 요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한 걸로 본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굳이 안 나눠요. 배당 요구를 하거나 경매 신청 채권자인 경우 이렇게 안 나눕니다. 경매 신청한 거는 당연히 배당 요구를 한 걸로 보기 때문에요. 자, 이 규정인데요. 여기도 역시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라는 것처럼 토시 하나 안 달려 있죠. 그죠? 어떤 조건이 없잖아요. 전세권의 경우에는 선순위 전세권, 요 사망 외의 경우니까요. 선순위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어떠한 단서 조항, 토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요, 소멸하는 겁니다. 배당을 다 받든 반밖에 못 받든 한 푼도 못 받든, 심지어 한 푼, 근데 선순위 전세권자가 한 푼도 배당을 못 받았다라고 한다면 앞에 세금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럴 때는 이제 잉여 가망이 없기 때문에, 그죠? 무잉여로서 경매가 취소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법리적으로만 설명을 드린다면 선순위 전세권자가 일단 배당 요구를 하면요, 단 10원, 1원도 배당을 못 받아도 소멸합니다.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맙시다. 우리 이거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요.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저당권에 대해서는 아무도 질문을 안 하면서 전세권에 대해서는 계속 끊임없이 질문이 올라오는 건 임차인, 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인과 그 권리를 혼돈하기 때문입니다. 혼돈하지 맙시다. 자, 전세권과 대항력을 겸비한 임차인, 선순위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먼저 설정했어요. 임차인이. 전세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한 경우 그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 때문에 참 경매 관련, 권리 분석 관련 법리가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이거 사실은 허구예요.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고요. 그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선순위로 전세권을 설정한 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를 했으나 보증금을 다 못 받은 경우에는 그럼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질문이 조금 긴데요. 요거는 그냥 화면으로 읽어보시고요. 요 질문을 주신 분이 구체적인 사례를 집어서 주신 질문이에요. 그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경매 사건입니다. 여기 보면요, 박 씨가요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2016년 7월 19일 날 보증금 9천만 원이래요. 전입 신고를 했는데 확정일자는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일단
우선 변제권은 없죠. 대항력만 취득을 한 겁니다. 근데 요 박 씨, 동일인이요. 박 씨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먼저 전세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건 동일인이에요. 역시도 전세권의 그 보증금액도 9천만 원으로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게 뭐 임차인으로서 9천만 원, 전세권자로서 9천만 원, 그래서 1억 8천을 주고 들어간 거냐? 그건 아니겠죠. 동일한 거에 대해서 전세권으로도 자기의 권리를 확보했고 그 임차인으로서도 자기의 권리를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요 전세권 설정 후에 전입신고를 했고요. 그 이후에 가압류, 압류 뭐 여러 가지 권리가 설정이 됐습니다. 이거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갑이 박 씨입니다. 2016년 3월 23일 날 전세권을 설정을 했고요. 2016년 7월 19일 날 이어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을 가압류, 병 가압류가 이후에 쭉 설정됐어요. 우리 말소 기준 권리로 한번 이 권리 분석을 해볼까요? 전세권이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우리 이렇게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요게 말소,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말소 기준 권리가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엔 뭐가 남았어요?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요. 이후의 권리들은 전부 다 소멸. 그죠? 소멸. 선순위로 설정된 권리는 인수인데 지금 이 경매 사건에서는 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권리가 있나요? 없죠. 그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 사건은 낙찰받아도 안전하다라고 분석을 하는 게 우리 말소 기준 권리의 이론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전세권 설정자하고 요 임차인하고 동일이라는 거죠. 요 경매 사건은요. 전세권 9천만 원으로 우리 확인했고요. 이미 종결된 사건인데 낙찰 가격은 5,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이 5,300만 원 갖고 한번 배당을 해볼게요. 물론 실제로 5,300만 원에 낙찰이 되면 경매 비용이 먼저 빠져나가겠죠. 그죠? 경매 비용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뭐 선순위 세금이 있으면 그거 빠져나가고 남는 재원 갖고 배당이 이루어집니다만 그거 우리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5,300만 원 전액이 다 그 채권자들한테 배당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배당표를 작성을 해보면 전세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당연히 얘한테 5,300만 원이 배당이 되겠죠. 9천만 원인데 이것도 다 못 받습니다. 그리고 배당 재원 소진돼요. 그죠? 근데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전세권은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은 무조건 소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무조건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은 소멸하고요. 말소 기준 권리니까.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임차인이니까 얘도 소멸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세권자와 임차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전세권 설정 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임대차. 동일성이 인정되는 임대차는 뭐예요? 일단 당사자가 같아야 됩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동일인이어야 하고요. 보증 금액이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의 목적물이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전세권 설정 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작성일자가 다른 거는 그거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건 따지지 않는데 당사자가 같아야 되고요. 금액이 같아야 되고요. 목적물이 같다. 이런 경우에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임대차로 봅니다. 전세권 설정 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임대차 이런 경우에 대한 판례가 있어요. 실제로 요 건에 대해서 소송까지 가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입니다. 자, 전세권 설정 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은 자기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원래 가졌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사건의 임차인이 이미 전세권을 설정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전입신고를 했다라는 것은 나는 이미 전세권자지만 이젠 전세권 포기하고 주택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거야. 이런 취지는 아니었죠. 그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포기하고 다른 권리로 대체를 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게 하나 이유가 됐고요.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설정한 전세권. 그렇잖아요.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기를 했습니다. 나는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을 취득하는데 전세권 설정까지 했어요. 그럼 임차인이 자기의 권리를,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설정한 전세권이잖아요. 근데 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내 임대차가 소멸된다? 이거는 불합리하다는 거죠.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설정한 전세권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소멸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당연히 부당하죠. 그다음에 동일인이 같은 주택에 대하여 전세권과 대항력을 함께 가짐으로 대항력으로 인하여 전세권 설정 당시 확보한 담보 가치가 훼손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면 전입신고를 하면 일단 대항력은 취득을 했지만 그 대항력으로 낙찰자한테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요.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해 줘 버리면 입찰자들은 그만큼 낮은 금액으로 입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 얘기는 선순위로 설정한 저당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만족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주택이 3억인데 나는 3억의 주택을 취득할 의사가 있는데 물어줘야 되는 임대차 보증금이 2억이 있다. 그럼 난 1억의 낙찰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1억의 낙찰 받고 임대차 보증금 2억 물어줘야 결국엔 3억에 취득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근저당권자의 담보 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에 요거 인정 못하겠다. 이 취지거든요. 근데 동일인이니까 요게 근저당권이 아니라 그 전세권이고요. 요 전세권과 임차인이 동일인이라고 한다면 요거 인정하더라도 요걸로 훼손되는 거는 여기서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낙찰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서 대항력을 인정해주면 여기서 확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동일인인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후에 대항력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 대항력, 전세권은 배당력으로 소멸하는 거고요. 이 임차권은 그대로 존속한다라는 판례입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력으로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죠? 당연한 법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말소기준 권리, 어떤 법리, 판례, 법률 규정 이런 거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말소기준 권리만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요. 아, 소멸하는구나. 전세권은 배당력 후했으니까 소멸. 임차권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니까 소멸. 이렇게 분석하기 딱 좋은 사건입니다만 결국엔 이 사건의 낙찰자는요. 적어도 전세권자한테 이 경매 비용까지 다 합치면 적어도 4천만 원에 가까운 돈은 변제를 해줘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 이렇게 한번 낙찰이 됐다가 잔금 안 냈고요. 또 낙찰됐다가 잔금 안 냈고요. 결국엔 세 번째에 5,300만 원에 낙찰이 된 겁니다. 근데 조금 우려스러워요. 나머지 보증금 4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물어줘야 되는 거를 알고 과연 들어간 건지 아니면 모르고 들어간 건지 그냥 말소기준 권리 이론에 의해서 분석하고 들어간 건지 조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뭐 감정가가 1억 4천이니까 뭐 9천만 원 다 물어준다고 하더라도 저렴한 가격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요 매각 시점 당시에 이 아파트의 어떤 시세를 제가 따로 분석을 해본 거는 아니라서 어떤 의도로 낙찰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세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요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단독주택의 임차인입니다. 단독주택이라는 거는 집합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임차인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서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그 우선변제, 전세권 자체로 우선변제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굳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우선변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이게 법리이긴 한데요. 확정일자 받는 거 어차피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하러 가면서 확정일자 찍어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쿵 찍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는 좀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확정일자는 받지 않고 전세권 설정 등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이 경매된다고 해서 배당 요구를 하려고 알아보니까 전세권을 건물에만 설정을 한 거죠. 건물에만 설정을 하고 토지에는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우리 전 시간에도 공부했던 것처럼 대지의 환가대금도 포함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주택에 들어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토지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매각대금, 토지 건물 매각대금 전부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이 인정이 되지만 전세권은요. 등기부 등본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건물에도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고 토지에도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지만 나중에 경매될 때 전체 매각 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매각 대금 중에서 건물분에 대해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에만 설정했기 때문에 배당도 건물 매각 대금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라서 낙찰가의 대부분은 토지 가격일 것이고 확정일자 없이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이 이 토지 매각 대금에서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3조의 2, 제2항입니다.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증서, 임대차 계약서라고 안 하네요. 계약증서라고 얘기하네요.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를 할 때 임차주택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다라는 게 우리 임대차보호법 3조의 2, 제2항의 내용입니다. 근데 임대차 계약 증서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전세권을 설정했잖아요. 지금 주택에 대해서. 그러면 등기소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갈 때는 전세권 설정 계약서가 반드시 첨부돼서 들어가야 됩니다. 임대인과,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임대인과 임차인이죠. 요 두 사람이 작성한 전세권 설정 계약서가 따라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첨부돼야 되는 서류입니다. 요 전세권 설정 계약서도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증서로 볼 수 있다. 판례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또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려고 그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거기 있는 등기관이 접수인을 찍죠. 몇 년 몇 월 며칠 접수해가지고 깡 찍잖아요. 그것도 확정일자로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소에서 사문서의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라는 게 우리 민법 부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소, 공무소 맞죠? 그죠? 사문서, 전세권 설정 계약서, 사문서 맞죠? 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뭐 이게 접수됐다라는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 날짜가 찍히잖아요. 날짜가 몇 년, 몇 월, 며칠. 그죠? 이 일자는 확정일자를 한다라는 게 민법에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해서 첨부된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임대차 계약서로 거기에 찍힌 뭐라 그러죠? 등기관의 소인을 확정일자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판례를 보면요. 전세권 설정 계약서가 원래의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일자가 다르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죠? 설정 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서가 서로 작성한 시점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이 동일하고 계약 목적물, 요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계약 목적물 또 보증금액, 전세금액이 서로 동일해서 요게 사실은 같은 임대차구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전세권 설정 계약 또한 원래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증서, 임대차 계약 증서죠.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 증서로 볼 수 있고 등기 필칭에 찍힌 등기관의 접수인은 확정일사로 볼 수 있다. 그럼 얘기 끝난 거죠. 그죠? 다 된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 사정에 의하여 전세권 설정 계약서는 건물에 관하여만 작성됐다. 건물에만 작성됐겠죠. 왜냐하면 건물에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질문에서. 그러면 당연히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 설정 계약서가 작성이 됐을 겁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도 건물에 관하여만 맞춰졌다고 하더라도 전세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규제된 이상 대지 및 건물 전부에 관한 임대차의 계약 증서에 확정일자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에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사람이 우리가 알기로는 건물 매각 대금에서밖에 배당을 못 받는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당연히 전세권이 설정되려면 전세권 설정 계약서는 있어야 되고 이거 없으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등기관이 접수인 안 찍으면 또 등기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는 걸로 보고요. 그렇게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지의 환가대금을 포함한다고 됐으니까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배당 요구 전에 반드시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해야만 됩니다. 전세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확정일자를 겸비한 임차인은요. 요건 각각 다른 권리를 봅니다. 물론 목적 보증금액은 하나지만 그래서 요거를 행사할 수도 있고요. 요거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임대차 계약상의 확정일자를 안 받았으니까 이걸로 그 배당 요구를 안 하고요. 전세권자로서만 배당 요구를 했다.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에서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배당 안 해주죠. 그죠?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배당 안 해주죠.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 전에 아까 여기서 계약증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전세권 설정 계약서 거기 등기관에 접수인 찍힌 거 요거를 임대차 계약서로 해서요.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분명히 해줘야만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 지난 다음에 이러한 법리를 알아서 나중에 갖다 냈다 배당 못 받습니다. 물론 전세권자로서밖에 배당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법리도 미리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으로 일단 뭐 전입신고가 안 돼 있으면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니까 게임이 끝나는 거니까 전입신고는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렇다고 한다면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두시는 것이 나중에 좋습니다. 전세권하고 또 임차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은 권능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 행사 방법에도 많은 차이가 있고 양쪽 다 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